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이거 몇 천만 원 들 것 같은데 이거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든지, 내가 만약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할지 계약금 잔금을 할지. 예, 안녕하세요. 빌딩 셀러리입니다. 또 왔습니다. 아, 예. 그 전까지는 이제 빌딩을 사려고 하면은 발품 팔아갖고 부동산 들어가 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저 요번에 뭐 계약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아, 예. 이번에는 그 빌딩을 계약하려면 내가 만약에 70% 80% 만족하면은 빌딩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계약을 하는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보통 일반인들이. 빌딩 계약하기 위해서는 매수자, 매도자가 같이 만나고 빌딩 계약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매수자나 매도자가 계약 시간을 잡으려고 할 때 보통 2개에서 3개 정도는 자기 원하는 시간을 말해줘야 돼요. 내일 12시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시간은 안 되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한 2개에서 3개 정도로 자기가 편한 시간을 얘기해주면 상대방이 저도 이 시간이 괜찮습니다 라고 정하는 게 가장 편리하고요. 그럼 누구 기준으로 누가 갑인 느낌을 띠는? 둘 다 갑이에요. 근데 보통은 다 갑인 상태에서도 약간 내가 좀 불리하다 라는 게 있을 수 있을 거고, 왜냐면 뭐 내가 깎으면 안 되는데 깎았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경우는 있죠. 보통 매수자분들은 조금 저렴하게 살려고 금액을 매도자 정한 금액보다는 좀 낮게 얘기를 하시는 편이고요. 그걸 저희가 가지고 와갖고 이제 상의를 한 다음에 뭐 어차피 매수자가 가갖고 깎는 게 아니라 중개인이 깎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는 그 금액이 맞다고 생각해 라고 계속 갑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고, 그걸 이제 매도자한테 얘기를 해서 우리가 병이나 정인 상태에서 금액 깎고 맞으면 이제 계약을 쓰는 거기 때문에 금액을 깎는다고 갑에서 을로 내려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시면 예전 분들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해서 보통 많이 했어요. 요새는 계약하고 나서 보통 대출을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계약금, 잔금으로 많이 하세요.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실 때는 계약하고 잔금 반이 중도금이거든요. 계약, 중도금, 잔금일 때는 보통 1달 반에서 2달 정도, 중도금은 만약에 2달로 했을 때는 1달 정도 후가 중도금이 되는 거고요. 계약금, 잔금으로 했을 때는 보통 1달에서 1달 반 정도가 최근 추세입니다. 추세라고 하는 게 딱 정해진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최근까지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빌딩 가격의 70% 정도가 대출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있으면 은행에서 다 잔금을 줄 수 있으니까. 아, 지금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바뀐 건 아니고요. 계약금, 잔금이지만 뭐 요새는 이제 금리가 올라와서 대출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경기 침체일 때 현금을 많이 들고 있는 사람 짱이라고 얘기를 많이. 아, 그렇죠. 남들은 접근 못하는 건 제가 싸게 또 살 수도 있고. 아, 그렇죠. 금리가 많이 올라갈 때는 안 나오는 빌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안 나오는 위치인데 가끔 나오는, 보통 그런 건물들은 가격이 싸게 나오진 않아요. 정상 가격으로 나오는데. 왜 나와? 왜 좋은 건데 왜 나와? 팔 이유가 다 있겠죠. 뭐 강남역에 있는 요지에 있는 건물들이 나온다든지, 뭐 요지에 있는 건물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경기 조건 나쁘거나 할 때는 대부분 안 나오다가 급격하게 나빠질 때 뭐 어차피 이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 같은 경우는 뭐 아버지가 갖고 있으면 아들들이, 자식들이 돈이 필요가 달라고 하면 줄 돈이 없잖아요. 아니면 그 건물들이 상속이 되거나 증여가 되었고 공유로 되어 있으면 그런 건물들은 그 중에 한 명만 좀 힘들더라도 나오는 거죠. 평상시에 안 나오다가.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 만약 현금을 갖고 있으면 매입이 가능한 거고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약금은 10%고 중도금 40%고 잔금은 50%. 그리고 계약금, 잔금일 때는 계약금 10%, 잔금 90%. 대출을 어떨 때 사용하나요? 보통 대출은 이제 은행 잔금 치를 때 대부분 사용되기 때문에 가끔가다 은행에서 이제 중도금 대출도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은행하고 직접적으로 상의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계약금, 잔금일 때는 잔금 때 이제 대출이 나오는 거죠. 원래 잔금 치르는 동시에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잔금 대출이 나오는 거예요. 은행에서 잔금 대출이 나올 때는 등기부 등본상 갑구란에, 을구란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을구라는 거는 여기에 담보대출이라든지 여기에 뭐 어떤 권리? 그러니까 보통 을구는 소유권 이외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 이제 을구에 표시가 되고요. 거기에 만약에 내가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대출 빌리는 은행에서 우선 그 대출을 갚고, 뭐냐, 친구한테 빌려왔던 차용이 있다. 이것도 만약 등기부상에 있으면 다 갚고 나와야지 은행에 대출이 은행은 나와요. 일단 무조건 우선순위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선순위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보통 다 선순위로. 근데 은행도 선순위로 넣으려고 하는데 선순위가 이미 있어요. 근데 그 선순위가 조금밖에 안 빌려줬어. 그러면 후순위
1순위더라도 은행이 가치평가를 해서 그만큼 또 빌려주기 위해서는 2순위까지는 가지 않나요?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금리가 좀 더 오르거나 대출 금액이 좀 작아지거나. 근데 아예 후순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은행들도 있고 그렇죠. 예. 웬만하면 다 말소하는 상태에서 이제 대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잔금 치름과 동시에 동시이행 관계인 거죠. 매도인은 신분증, 도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권리증, 사업자 등록증, 본인 통장 사본이 있어야 되고요. 본인이 발급한 인감증명서, 본인이 발급한이 중요해요.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등기권리증은 계약 때 주는 게 아니라 소유자 확인을 시켜주는 용도로 활용되고요. 필요한 부분은 복사해서 매수인에게 전달을 합니다. 서류가 많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것들이네요. 서류들을 꼭 확인하셔서 오셔야 되고요. 계약 장소에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각종 공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전 시간에 얘기했던 등기부 등본, 토지 건물 사항을 오늘 날짜로 이제 띄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여기에 지적도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까지 계약날 발급받은 걸로 띄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그날 이제 띄워놓고 저희가 다 확인을 하죠. 이게 맞는지 소유권 이전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전에 전 시간 또 얘기했지만 토지 대장하고 등기부 등본 다르다라고 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 등본이 우선하고 건물 면적이라든지 토지 면적이 다르다라고 하면은 토지 대장과 건축물 대장이 우선합니다. 건축물 대장? 네. 거기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원래 이렇게 지어라였는데 불법 건축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라 등재가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항공 촬영을 해갖고 1년마다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해서 확인해봤더니 불법 건축물이네라고 했을 때 등재가 돼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 등재가 안 돼 있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계약하기 전에 매도자하고 매수자하고 협의를 해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또 만약 5년 동안 10년 동안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데 걸리지도 않을 걸 내가 왜 이거 철거를 해줘야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매수자는 이거 무조건 철거해야 돼 라고 했을 때는 비용과 협상해갖고 그 금액만큼 깎거나 계약서상에 쓰나요 그럼? 그쵸. 깎거나 아니면은 매수인이 나 이거 괜찮다 내가 그냥 인수인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도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실질 거보다 대장이 더 우선해요. 하긴 이게 건축물 대장상에 불법 건축물이다라고 어떤 표기가 돼 있다면 대출도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그렇죠. 불법 건축물을 해제를 해줘야지 나오는 경우가 많죠. 등기부 등본하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확인상 이상이 없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서하고 등기 권리증하고 신분증을 확인을 하셔야죠. 또 본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빌딩 샐러리가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다 해주죠. 저희가 이거 한 번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의뢰하는 게 초보자한테는 제일 안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대조해보고 확인해야 될 게 생각보다 좀 많네요. 그러니까 계약 조건 조율한 다음에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매도자는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역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몇 종 주거 지역인지 이런 거는 이제 또 건물의 상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거는 매도자다 보니까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누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해야죠. 법적으로 이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요? 네. 그거 처음 알았네요. 그래요? 네. 보통 빌라나 이런 것도 할 때도 그래요? 예. 아파트는? 아파트도 그렇죠. 그게 부동산에서 알려주는 그건가요, 그러면? 리모컨 3개 있고요, 화장실에 이거 달려 있고요, 이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 거기에 써 있긴 하죠. 그 리모컨 이런 걸 비품으로 해서 이제 따로 작성을 하고요. 보통 이제 빌딩을 거래를 하다 보면 100억짜리 빌딩을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 얼마 정도가 차이가 나면 거래가 깨질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조율했는데 결국은 조율이 안 돼요. 100억짜리 건물인데 한 2억만 깎아주세요, 3억만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약이 깨진 사례보다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금액 때문에 깨진 사례가 많아요. 금액이 큰 게 더 그럴 줄 알았는데요. 다르네요. 막상 왔는데 하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발견되고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거 몇 천만 원 들 것 같은데 이거 좀 깎아주세요 라고 하든지 아니면 6월 1일이 재산세 납부 기준일이에요. 내가 잔금을 만약에 6월 5일로 하게 되면 내가 몇 천만 원 더 내는데 아니면 5월 말로 하면은 매도자가 몇 천만 원 더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깎아달라 실갱이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협의를 하나요, 서로? 협의를 해야죠. 이런 거를 너무 세심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게 깨지게
쓰기도 하고 그래요. 외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분쟁이 생길 걸 대비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이제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수를 안 보는 애요.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만약에 뭐 6월 말까지 했다. 일수로 해서 6월 말까지는 뭐 매도자가 내고 뭐 7월 1일부터 이제 12월까지는 이제 매수자가 내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하네요. 아,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6월 1일 기준으로 해갖고 누가 소유권이 있냐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네. 예, 문제는 있죠. 옛날부터 그래 왔으니까. 정확하게 하려면 일수로 계산하는 게 딱 맞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무기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매수자나 매도자가 돈을 깎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 5월 말까지 잔금을 치러라. 내가 안 깎아주고 이거 세금을 내가 내겠다. 그런 것들은 6월 1일 기준이라고 알고 있으면 좀 더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도 빌딩 샐러리가 알려줄 거잖아요. 아, 그렇죠. 매도자가 이제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안 쓰는 경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쓸 때는 자존심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1,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생각하면 되지. 괜히 내가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 없어서 계약을 안 쓰냐, 내가 안 파냐, 뭐 또 이렇게 또 자존심 싸움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되구나. 이게 깊게 들어가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차 중고차 한 대 값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까지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없는데 100억짜리 하면서 소심하게 이런 걸로 해서 중요한 계약을 깨버리면 안 되니까. 안 되죠. 특히 매수자분들이, 저는 매도자분들도 있지만 매수자분들이 조금 더 돈을 쓰는 게 나아요. 왜냐면은 그 1,000만 원, 2,000만 원 때문에 몇 년 전에 빌딩 안 사갖고 몇십억, 몇백억을 놓치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100억에 사서 200억에 팔면 1,000만 원, 2,000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금액을 뭐라고 내가 이 돈이 없어서 안 사냐? 이 돈이 없어서 안 파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매수자분들은 최근 10년 동안 거의 한 2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올라갔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조금 매수자분들 져주시고 그냥 더 주시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예. 전혀 몰랐다가 하나씩 이렇게 단계별로 알아가니까 뭔가 나름대로 이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물건이 딱 있어도 이거 마음에 들면은 이런 절차가 있구나, 이 정도? 아, 그렇죠. 네. 내가 만약 계약을 하려고 그러면 이거 뭐 계약금 중동 잔금을 할지, 계약금 잔금을 할지, 어떻게 이 건물을 평가해야 될지, 계약을 할 때 뭐가 중요한지. 빌딩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평생 한두 번 할까 말까예요. 빌딩을 사고 파는 일을. 근데 그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자기 아빠가 빌딩을 갖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볼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직접 해본 적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잘 체크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다음 시간에 어떤 내용으로 그럼? 계약이 이제 만료가 끝났으니까 여기서 좀 더 들어가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돈이 있어야지 건물을 꿈꿀 수 있다라고 해서 최소한 5억 이상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뭐 2화에서는 내가 사고 싶은 건물에 뭐뭐를 집어넣어야지 가장 좋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시켜드렸고, 세 번째는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뭐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네 번째는 부동산의 방문 요령, 발품 파는 요령, 그리고 다섯 번째는 빌딩을 계약을 하는 그런 시점에 온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렸고, 다음은 이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